숨을 돌리는지 아니면 목구멍으로 빗물이 들어가서인지 태섭은 연신 기침을 해댔다. 박 형사가 우산을 펴고 조용히 다가와 태섭과 나에게 쏟아지는 빗물을 막아주었다. 그날 다툼이 있었어요. 전에 말했듯이 승균이 형님이 돈을 제일 먼저 잃었어요. 남은 둘이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판을 접으려고 했죠. 그런데 승균이 형님이 계속 돈을 꺼달라는 겁니다. 노름에서 돈을 꺼주면 그냥 돌고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전문 타짜도 아니고.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갑자기 형님이 내 멱살을 잡더니 마구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꺼준 1,000만 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영주 형님이 말리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어린 놈의 새끼가 도박에만 맞들여서 동기한 줄 모른다면서 타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셋 다 술에 취해 있었는데 무시하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분노같이 밀더라고요. 한 대 치고 싶었죠.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형님을 놀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그 폐가의 영정사진을 들고 오면 1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겠다고. 그날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어요. 오늘처럼요. 약속이나 지키라면서 승균이 형님이 빗속을 뚫고 비틀거리며 그 폐가로 가는 겁니다. 저와 영주 형님을 뒤를 쫓았어요. 그 집 현관에 다다르자 승균이 형님이 정신이 들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죠. 뒤따라온 저희는 거기서 승균이 형님을 놀려댔죠. 그러니까 승균이 형님이 열이 뻗쳤는지 갑자기 저의 멱살을 잡고 그 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반항하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그 형님이 자꾸 제 뺨을 때리고 욕을 하면서 그 집으로 저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정사진 앞에 저를 세우더니 내가 가져가는 걸 똑바로 보라면서 윽박을 질렀죠. 화가 났죠. 화가 났습니다. 예. 화가 나요. 저는 100만 원어치 값어치 하려면 혼자 와야지 왜 끌고 왔냐면서 승균이 형님을 밀쳐냈습니다. 벽에 잠시 머리를 부딪힌 형님이 죽겠다고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고소해서 콩밥을 먹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술을 먹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분에 못 이겨 그 집 창고 쪽에 있는 쇠기둥에 형을 묶어놨죠. 묶어놓고 보니까 그 차용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주머니와 지갑을 뒤졌는데 종이 쪼가리만 있고 그 차용증은 없는 겁니다. 귀신하고 노름이나 하고 있으라면서 형님을 버려놓고 그 집을 나왔어요. 영주 형님이 말리긴 했지만 영주 형님을 강제로 이끌고 저는 그 집을 내려왔어요. 그땐 정말 겁만 주려고 했던 겁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술이 깨더라고요. 그때
승균이 형님이 조금 걱정되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저와 영주 형님은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갔어요. 혹시나 죽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현관에 다다르니까 저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승균이 형님이 나무 토막처럼 거실에 떡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창고 쪽에는 청테이프 같은 것부터 낫이나 호미 같은 거, 녹슨 연장이나 도구들이 가득했는데 형님이 한 손에 낫 같은 걸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우린 그 형님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형님이 조금 이상했어요. 후레쉬로 비친 얼굴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등 뒤에 감춰둔 영정사진을 저희에게 건네는 겁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요.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어요. 사진을 내밀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진을 받아들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았어요. 우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아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저희에게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러면서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승균이 형님 딸은 5년 전에 죽었거든요. 우린 본능적으로 형님이 귀신 들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형님이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미친 듯이 그 폐가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요. 대섭의 눈빛에는 거짓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 뒤로 형님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생각보다 무척 밝아진 겁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도 잘 안 하고 특히 노름을 갑자기 끊었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형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소주 대여섯 병을 그 자리에서 나발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었어요. 자꾸 어딘가로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작업자는 승균이 형님이 한밤중에 그 폐가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잔뜩 싸들고 말이죠. 심지어 그 폐가에서 승균이 형님이 한밤중에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그래서 그 집을 부수기로 했어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는 도망을 쳤고 사장님과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됐어요. 무슨 말? 사장님이 형님을 달래려고 가까이 가는데 형님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사장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봐, 홍선이 오랜만이네. 이러면서요. 순간 사장님이 우리만큼이나 무척 당황해 하셨어요. 형님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자네 왜 그랬나? 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나? 왜 나를 죽도록
있도록 내버려 두었나? 이러잖아요. 더 놀랄 줄 알았는데 사장님 표정은 의외로 담담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미소까지 짓더라니까요. 그러더니 형님 그때 미안했소이다 이러면서 화를 풀고 순균이 좀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와 영주 형님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순균이 형님한테 순균이를 돌려달라고 하다니요. 사장님이 저 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무서워졌어요. 사장이 니들 입막음을 했겠군. 그렇지. 사장님이 우릴 협박하거나 윽박지르지는 않았어요. 단지 돈을 몇 푼 지어주면서 오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뒤로 황순균이는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이 저와 영주 형님에게 번갈아 가면서 순균이 형님을 감시하라고 했어요. 특히 저 폐가에는 절대 가지 말도록 명령하셨죠. 그날 일당을 톡톡히 챙겨주시니까 저희들이 아쉬울 게 없었죠. 폐가로 가려는 순균이 형님과 몇 번의 몸싸움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감시를 하고 있던 영주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균이 형님이 계속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소주를 사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급하게 순균이 형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또한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죠. 저희 셋이 순균이 형님 집에 들어섰을 때 이미 형님은 죽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주를 입에 들이부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하는 말 진짜야? 뭐든 조사해 보세요. 지문이 됐든 족적이 됐든 CCTV가 됐든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형님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그때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순균이를 최씨 형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저희는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영주 형님이 순균이는 우리가 죽인 거라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오면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순균이 형님 차용증을 경찰이 보면 분명히 저를 의심할 텐데 거기다가 그 폐가에 있었던 일까지 말해버리면 용의자 1순위로 몰릴 것 같았어요. 놀란 저는 입막음을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담담해 하셨습니다. 신고해봤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살아있는 이승의 사람이 명을 끄는 게 아니니까 경찰이 믿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영주 형님은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불안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순균이 집을 털었구만.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영정사진은 황순균이가 다시 갖다 놓은 거야. 뭔 소리예요? 우린 그 사진을 어디다 집어던졌는지 기억도 안 날 뿐더러 그 뒤로 그 거실에 영정사진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끼 봐라. 나는 상의 주머니를 뒤져 촉촉히 젖어가는 담배 하나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불을 붙인 후 길게 한 모금을 빨아들였다. 나는 태섭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연신 담배를 빨았다.
빨고 내뱉고 다시 한번 빨고 내뱉고. 두려웠다. 뭔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다. 손이 떨려왔고 정신이 혼미했다. 나의 이러한 소름 끼치는 감정도 모른 채 박 형사가 거들었다. 김 형사님, 혹시 폐가에서 영정사진 봤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쉬지 않고 담배만 빨았다. 간혹 터지는 푸른색 섬광만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태섭을 멍하니 응시한 채 담배의 필터가 타들어갈 때까지 빨아댔다. 연기가 쓴맛을 내자 나는 그제서야 흡입을 멈추었다. 형사님 왜 그래요? 태섭은 나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 같았다. 무섭게 왜 그래요? 형사님. 나는 미동도 없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구고는 주머니에 넣었던 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순간 태섭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미쳤어요? 형사님! 태섭은 내가 자기 자신을 죽일 거라 착각했나 보다. 나는 꺼낸 총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뒤에 서 있는 박 형사에게 내밀었다. 박 형사, 받아라. 왜요? 아니, 아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아무래도 네 말대로 사고가 날 것 같다. 나는 긴 한숨을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녀석, 박 형사, 네가 좀 데리고 내려와라. 돌아서 내려가려는 순간 나는 박 형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했다. 박 형사, 정말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 못 봤어? 예, 사진 같은 건 없었잖아요. 정말? 김 형사님은 보셨어요? 사람 소리도 못 듣고. 정말 왜 그러세요? 갑자기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너털 웃음이 삐져나왔다. 씨발, 미치겠네. 박 형사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섭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울먹이기 시작했다. 형사님, 그 영정사진 본 거죠? 그렇죠? 거기에 걸려있지도 않았는데 본 거죠? 그리고 사람 소리도 듣고요. 씨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당신도 귀신 들린 거야. 닥쳐, 이 새끼야! 나의 호통에 태섭이 찔끔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김 형사님, 정말이에요? 박 형사의 물음에 나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며 산중턱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김 형사님, 우산 안 써요? 박 형사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냥 쏟아지는 빗줄기 속을 걸었다. 그냥 뭔가 묻은 때를 씻고자 했다. 내 몸에 뭐가 붙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냥 다 씻고 싶었다. 갑자기 온몸에 밀려오는 이 무력감은 무엇이란 말인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잡으러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리고 그 폐가에서 나는 왜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 머리가 복잡하다.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오고 다리에 힘이 없다. 근래에 그다지 힘든 일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피곤한 걸까? 눈앞에 펼쳐진 화면이 시계 방향으로 돌더니 이내 어둠 저편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여보, 이제 정신 들어요? 눈에 초점이 맞추어지자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병원이지. 우리 딸은? 안 알렸어.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이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박 형사님이 그러는데 어젯밤 당신이 근무 나갔다가 산에서 쓰러졌대요. 그래? 병원에선 다행히 별 다른 이상은 없고 그냥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런 거래.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지? 지금 오후 2시야. 환자라고 생각하기엔 내 몸이 너무나도 가벼웠다. 정말로 달고 긴 잠을 잔 듯한 기분이었다. 당신 일어나면 퇴원해도 된다던데? 그래. 그럼 지금 나가자고. 참. 그리고 밖에서 어떤 남자분이 당신 만나고 싶다고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데? 중장비 사장이라고 하면 안다고 그러던데? 알았어. 그 양반 지금 어디 있지? 병원 밖에 야외 휴게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대원 수속을 밟은 후 나는 사장을 찾아 나섰다. 야외 휴게실에 나서자 멀리서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뭔가를 음미하고 있는 듯한 남자가 보였다. 김홍선이었다. 내가 그의 앞까지 걸어오고 있음을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틀간 어디 계셨습니까? 나의 물음에 그가 조용히 눈을 떴다. 오, 퇴원하셨구려. 한참을 기다렸는데. 제발로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아이고, 형사 양반. 퇴원하자마자 업무 시작하는구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네. 그리고 형사 양반도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나? 나는 그의 맞은편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직원이 둘이나 죽었는데 그다지 슬프지 않으신가 봅니다. 왜 슬프지 않겠나? 그냥 그 감정을 누르고 사는 거지. 이틀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보자. 두 친구 장례식장 좀 들르고, 예전 아는 형님 산소에도 좀 들렸다 왔지. 20년 전에 죽은 최 씨라는 사람 산소 말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네? 응? 역시 형사들 무섭구만.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건가 봐. 그 사람, 사장님이 죽였죠. 나의 직설적인 물음에 그가 잠시 온화한 표정을 풀고 잠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대답 대신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형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지? 42이요. 사람 죽여봤나? 오히려 그의 물음에 내가 긴장이 되었다. 그가 나의 내면을 뚫고 그 속을 파헤치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요. 누가 형사님에게 살인면허를 줄 테니까 죽이고 다니라면 죽이겠나? 나하고 원수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지요. 그렇지. 보통은 다 그렇다네. 자네 눈빛을 보니 아주 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구만. 나도 자네만큼이나, 아니, 자네보다 더 착하고 순진했지. 닭새끼 한 마리 모가지 치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최 씨를 죽였다는 겁니까? 안 죽였다는 겁니까? 거급하기도 하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겠나? 형사 양반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네. 나는 동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너무나도 순진하고 아주 착한 시골 총각이었지. 논밭일은 물론이고 동네 노인들 잔심부름, 동네에 온갖 수리할 일은 내가 도맡아 했지. 노인네들은 내만 보면 꼭 자기 손녀 딸하고 결혼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 그런데 그런 내가 군대에 갔어. 게다가 거기에 있을 때 월남전에 파병을 나갔지. 돈도 많이 받고 제대하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 참전병들이 부산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그렇게 베트남으로 향했어. 나는 원래 군수지원병으로 들어갔는데 소총수들이 부족하니까 정글에 투입됐었어. 그는 잠시 회상에 잠기는 듯 입을 굳게 다물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무서웠다네. 정말 무서웠어. 어린 얼라에게 소총을 쥐어준 기분이었지. 정글에 있는 기분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연속이었어. 정말로 말벌만한 모기도 있고, 주변엔 독사들이 득실득실했지. 혹시나 베트콩들이 설치해 놓은 부비 트랩이라도 건드릴까봐 몇 미터 전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깊은 정글 어디선가 갑자기 쏟아져 나올 듯한 베트콩들의 총알 세례였지. 그건 항상 아군의 공통적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 첫 교전이 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 적이 누군지 보지도 못했어. 쏘라니까 그냥 쏘는 거지.
나는 참호에 숨어서 총을 난사했지.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도 못하겠더라고. 나는 머리는 숙인 채 총만 밖에 내놓고 그냥 갈긴 거야. 총알 날아가는 소리, 아니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들어봤나? 예리하게 날이 선 장검을 휘두르는 소리와 비슷하지. 참호 밖으로 목을 내밀면 누가 목을 베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정말로 그랬다네. 어떤 망나니가 참호 밖에 서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머리를 내미는 순간 내 목을 베어갈 것 같았다니까. 나 같은 소심쟁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소총을 움켜쥐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놈의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 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었어. 그냥 정글을 향해 갈기는 거야. 월남전 때 총알 2만 발에 한 명이 죽었다는 말이 실감이 가더구만. 어느 정도 소리에 적응이 되면 그제서야 머리를 조금씩 밖으로 내밀지. 그때부터는 조준을 하고 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에게 희생자가 생기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호 밖으로 본 장면은 다시 나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어. 정글의 숲을 사이로 베트콩들이 힐끔힐끔 보이는데 베트콩들의 열의 두셋은 여자나 어린 얼라들인 거야. 난 그들을 향해 쏘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지. 차마 그들의 눈을 보고 쏠 수가 없었다네. 그런데 머뭇거림은 잠시야. 여기저기서 소대원들이 총탄을 맞고 피를 뿜으며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깔이 돌아삐지. 그땐 여자가 얼라고 다 필요 없어. 보이는 대로 죽이는 거야. 그냥 죽였어.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한번 피맛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한 번은 어느 마을을 점령했는데 젊은 남자들은 없고 아이들과 여자들만 있는 거야. 모두 전장에 끌려 나갔다는 거지.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도 가져다 주고 호의를 베풀더라고. 그런데 그건 우리를 안심시키라는 거였어. 우리 소대원들이 지나가는 틈을 타서 주변의 베트콩들이 종알 세례를 퍼붓는 거야. 심지어 그 마을에 있던 여자들하고 아이들 모두 베트콩이더라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나는 총탄을 피해가며 내 손으로 10수명의 베트콩을 죽였어. 결과는 우리의 승리였어. 그런데 상처도 만만치 않았지. 부대원의 3분의 1이 전사했던 거야.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얘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비통하고
원통했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 얘기, 애인 얘기, 아이들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울고 웃던 전우들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거야. 그날 전투가 마지막 임무인 친구도 있었지. 곧 집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는데 분노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지만 그것보다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칠 듯이 두려웠지. 또다시 내 소심한 성격이 되살아난 거야. 전쟁은 놀이가 아니야. 요즘 애들 게임처럼 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모든 것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먼 산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일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지. 어느 날인가 사이공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 그날 그 노인을 만난 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게 될지 그땐 상상도 못했지. 그 노인을 만나기 얼마 전 나는 대규모 전투에 투입되었어. 우린 베트콩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한 거야. 베트콩들의 본고지로 알려진 덩지양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보병이 투입되기도 전에 그곳에 수백 발의 포탄 세례를 퍼부었지. 복수심에 불탄 우리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며 거의 광기에 가까운 학살을 저질렀어. 부대원의 3분의 1이 민간인처럼 보이는 베트콩들에게 살해당했는데 눈에 뵈는 게 있었겠나? 그 전투의 구호가 뭐였냐면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였다네. 구호만 들어도 얼마나 잔인한 사륙이 벌어질 것인지 알 수가 있었지. 1969년 말이었을 거야. 나는 거기서 정말로 악마가 되었지. 그는 과거에 암울했던 기억이 떠오르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덩지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포탄 세례로 많은 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되어 있었어. 그곳이 베트콩의 본거지라는 생각이 들자 살아남아있는 건 모조리 죽였어. 하나도 남김없이. 어른, 아이,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 심지어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그때는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냥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지저분하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소탕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지. 어렸을 적 이유 없이 곤충 같은 걸 죽여본 적 있지 않나? 꼬리도 잘라보고 날개도 떼어보고 불에 태워보기도 하고 터뜨려보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날 덩지양에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 총을 쏘아 죽이면
확인한다고 목을 잘라냈어. 총에 맞아 신음하는 사람의 복부에 대검을 꽂았고 분수처럼 피를 뿜으면서 절룩거리면서 도망가는 여자를 산채로 불구덩이에 밀어 넣었어. 어떤 아이는 목을 꺾어 죽였고 한 아이의 몸을 들어 올려 나무에 던져 숨지게 한 뒤에 불에 태워 죽였어. 그의 서로 꽉 잡은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들 미쳤어. 왜 죽이는지 이유도 모르는 것 같았지. 오로지 죽이는 게 목표였어. 머리는 광기로 사로잡혀 있었고 눈은 살기로 가득했지. 얼굴과 손에 묻은 피의 끈적거림을 모두들 즐기는 것 같았어. 그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무려 일주일이 넘게 지속되었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 몇 그룹으로 나눈 뒤에 기관총으로 몰살시키기도 했고 한 집에 몰아넣고 총을 난사한 뒤 집과 함께 죽은 자와 산 자를 통째로 불태우기도 했다네. 아이들의 머리를 깨트리거나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해서 불에 던져넣기도 하고 여성들을 돌아가며 강간한 뒤에 살해하고 임산부의 배를 태아가 빠져나올 때까지 군홧발로 짓밟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네. 1000명이 넘게 죽었어. 그날 전투가 끝나면 옷이 땀에 젖어야 했지만 우리는 온통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지. 너무 많이 죽였어. 너무나도 많이. 그것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 그 당시 텅지향은 지옥이었고 우리는 그 지옥에 내려온 악마였지. 그의 눈이 촉촉히 젖어오는 듯했다. 부대에 복귀했을 때 상부에선 우리의 용맹함을 칭찬하고 훈장을 수여했지. 그러나 그때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있던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었어. 우리의 행동은 용맹함과는 거리가 멀었지. 용맹함이란 적어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덤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광기에 사로잡혀 내가 죽이는 상대가 사람인지 가축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건 용맹함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을 남김없이 쓸어버린 뒤에 며칠이 지나 부대 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거야. 실제로는 그 지역에 실제 베트콩이라 부르는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대원들은 거기에 별로 없었다는 거야. 게다가 괴기한 소문까지 나돌았다네. 집으로 돌아온 대원들이 죽은 가족들의 피를 모아 나누어 마셨다는 거야. 죽어서까지 우리를 쫓아가 죽일 것을 다짐했다는 거야. 버티면 처벌할 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부대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어. 부대에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지. 우리보다 더한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야. 사실 미군들도 국내 여론 때문에 서서히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 토사구팽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 전쟁은 그들이 일으켜놓고 우릴 부려먹은 다음 뒤치다거리는 우리가 하게 된 꼴이지. 다시 한번 우리의 용맹함을 보여주자고 모두들 자신있게 외쳤지만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 자신들이 죽인 것은 무장한 베트콩이 아닌 베트콩 지역의 양민들이었다고. 정신질환을 앓는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환영에 시달리며 며칠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병사도 있었고 한밤중에 자살수동을 벌이는 친구도 있었지. 실제로는 총기로 자살한 친구도 있었고 그들의 핏물이 빠지지 않는다면서 피부가 벗겨져 나가도록 수세미로 맨살을 미는 병사도 있었어. 서로 입을 다물고는 있었지만 이미 부대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지. 그때 부대에서 생각해낸 것이 연예인의 위문 공연이었어. 사이공에서 열렸었는데 많은 군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했지. 어쩌면 그 중에 어떤 이에겐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는 축제였어. 임살없이 활짝 핀 얼굴에서 우리는 조국의 사랑과 우리의 밝은 내일을 약속해주듯 박수 소리는 멀리 메아리져 갔습니다. 공연은 끝났고 많은 이들이 여자 가수의 잘 빠진 몸매와 풍만한 가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걱정부터 앞섰지. 곧 텅지양에 인접한 퀴년시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었거든. 해가 너울너울 기울 쯤 부대로 복귀하는 때였어. 부대 차량이 늦어져서 우린 잠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었지. 그때 어느 허름한 판잣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온갖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내놓고 파는 가게였어. 산더미 같은 물건 속에서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백발을 어깨까지 내린 노인이 하얀 눈동자를 굴리면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 나도 그 노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같이 길을 걷던 부대원들 틈에서 이탈하여 이끌리듯 그 노인에게 다가갔어. 가까이 가서야 나는 그가 백내장 환자임을 알게 되었지. 하얀 눈동자에 초점을 이리 나에게 이렇게 맞추더니 그가 묻더구만. 다이안, 한국인이냐고. 북적거리는 그 사람들 틈에서 그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나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 내가 맞다고 했더니 그 노인은 몇 개 남지도 않는 이빨을 드러내 미소를 보내면서 무슨 부적 같은 것을 내게 건네주는 거야. 자신은 사람의 목숨을 움직이는 흑마술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적과 자신이 가르쳐주는 주문을 외우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고 했지. 그것을 나에게 사라고 권유하는 거야. 나는 손을 가로 저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거절했지. 그런데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그 노인이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퀴년시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거야. 난 심장이 멎는 듯 했지. 우리의 극비사항을 알고 있다는 건 둘째치고 그의 음성이 너무나도 다부지고 매서웠어. 나는 다시 노인을 향해 돌아서서 물었지. 왜 그것을 하필 나에게 파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은 자신의 흑마술이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았다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가 몸에 배어 있으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신은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노인의 말을 난 부정할 수가 없었어. 난 사겠다고 했어. 악마의 힘처럼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어. 나는 노인을 따라 들어가 좁은 오두막 같은 집으로 안내되었지. 오두막에는 무슨 알 수 없는 연기 같은 걸로 가득했지. 비릿한 무슨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았고, 나를 자리에 앉힌 노인이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만든 채를 들더니 나를 막 이리저리 쓸더라고. 나는 그 노인한테 여러 가지 주술의식을 받았어. 그렇게 주술의식이 끝날 즈음 노인이 나한테 어떤 주문을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위험이 닥쳐올 때 이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 오두막을 나가려고 하자 노인이 다시 나를 불렀어. 이복의 따위한 세상엔 공짜가 없다네, 이러더라고. 나는 그 말이 돈을 달라는 뜻인 줄 알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몇 푼 그에게 내밀었지. 그러자 그 노인이 돈을 거절하면서 그 몇 개 안 남은 이빨을 다시 드러내더니 앞으로 빚은 천천히 갚게 될 거라는 말을 하더군.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차리고 그 노인을 생각해보니 너무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후 한 달 뒤 우리는 다시 가까운 퀴년시 외곽전투에 참가했어.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네. 그날따라 우리는 의외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앞으로 전진했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명성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려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어. 함정이었던 거야. 베트콩들의 게릴라 전술이었던 거지. 그들의 게릴라 전술에 말려 나를 포함한 중대원들이 고립되어 버렸지. 장대비가 쏟아지는 정글 속에서 전진을 한 게 큰 실수였어. 총탄은 거의 떨어져 가는데 사방에 수백이 될지 수천이 될지 모르는 베트콩들이 깔려 있었어. 통신은 두절되었고 지원군은 없었지. 어두운 정글 속에서 원숭이 울음소리처럼 끽끽대며 조금씩 다가오는 그들에게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 그러나 하나 둘씩 죽어갔어. 온몸에 총탄구멍이 난 채 사지가 너덜거리며 죽어가는 동료를 보면서 나는 광기에 가까운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어. 세계 소대는 이미 전멸되어 시체는 이미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소대는 본대와 연락이 두절된 채 그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버렸지.
채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수많은 시체 더미에서 오직 홀로 살아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지. 짙은 먹구름 아래로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몇 시간 동안 전투를 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밤으로 접어드는 거야. 나는 죽은 동료의 시체로 몸을 덮었지. 시체에서 쏟아지는 피가 빗물과 섞여 내 얼굴을 뒤덮었어. 그것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었어. 여기저기서 가까이 접근하는 베트콩들의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 확인 사살을 하는지 중간중간 총소리가 끊이질 않았지. 목숨을 구걸하고 싶었다네. 베트콩들은 나의 구걸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때 나는 그 노인이 준 부적을 꺼내고는 주문을 읊었어. 미친 듯이 숨을 죽여가며 최대한 작은 소리로. 그리고 그들이 다가왔어. 여기저기서 칼로 찌르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지. 내 배 위에 얹어진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베트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소리라도 낼까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지. 혹시나 탈로 날까봐 숨쉬는 것조차 멈추려 했어.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 베트남 말이 아니었어. 괴물 소리처럼 꾸액꾸액 되는 거야. 나는 그들의 불쾌한 그 소리가 너무나도 소름 끼쳤지. 그래서 나는 내 몸 위에 올려진 시체들 틈 사이로 그들을 올려다봤어. 그런데 어둑어둑한 배경 사이로 부릅뜬 내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었어.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그들은 베트콩이 아니었어. 예? 아군 복장을 하고 있었다네. 그렇다고 아군도 아니었어. 천천히 걸으면서 여기저기를 대검 같은 것으로 쑤셔보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대검으로 쑤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손가락에서 자라난 맹수의 발톱 같은 손톱이었던 거야. 꾸액꾸액거리면서 계속 여기저기를 훑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내 위를 지나던 그 정체 모를 병사와 눈이 마주친 거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그 병사의 모습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입을 틀어막았지. 붉은색 눈을 하고 송곳니가 턱까지 내려와 있었어. 얼굴에 수십 차례 칼질을 해놓은 것처럼 피부는 너덜거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핏물이 토하듯이 쏟아져 나왔지. 이글거리는 붉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병사가 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갑자기 괴물 같은 그 손을 들어 올리더니 나를 향해 꽂았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네.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들려오고 나서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노인의 말대로 나는 그 부적과 주문으로 죽음을 피해갔지. 지옥의 전장에서 살아나온 병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긴 잠을 자고 난 기분처럼 왠지 모를 기운이 몸에서 솟아나더라고. 지난 모든 일들이 한밤의 꿈처럼 느껴졌다네. 얼마 지나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들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지. 그 노인의 가게 말이야. 사이공에 가서 다시 그 집을 찾아 나섰어. 그런데 노인은 없었어. 가게 주인에게 수차례 노인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런 사람은 여기에 없다는 거야. 나는 가게 뒤로 돌아가 그 오두막을 찾았지. 생선이나 고깃국을 끓이는 야외 취사 장소였어. 오두막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 그 노인은 망령이었어.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나는 죽은 자에게 목숨을 구걸한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 노인의 소름 끼치는 말이 떠오르는 거야. 빚을 천천히 갚게 될 거라는 그 말.